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요. 한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를 합니다. 국가 재정이든 민간 부채든 다 돌려막기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보인다 이겁니다. 돌려막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그 조건은 뭐냐? 이지머니. 소위 말해서 금리 인하를 전제로 이거는 그나마 작동할 수 있는 룰인 게임입니다. 예? 금리 인하요. 예? 그런데 앞에서 쭉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고금리 기조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상당히 간다는 거 아닙니까? 2025년까지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지금 연준의 전망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목을 크게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뒷받침 안 되면은요. 소득이 뒷받침 안 되면 다 만사 다 오케이가 안 됩니다. 자, 역대 정권에서 외환보유액의 변화예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예?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16개월 동안에 310억 달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앞에 얘기하는 60개월 동안에 727억 달러가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는데 310억 달러가 감소했어. 외환보유액이요. 예? 16개월 동안에. 유일하게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에 유일하게 지금 외환보유액을 줄인 정부가 돼버렸습니다. 예?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한테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게시판도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5월 10일 날 했죠. 작년도 5월 10일이요. 그 전날 5월 9일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장 9월 27일 마지막 장까지 해가지고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5.6% 5.6%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2.3% 하락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증가했어요.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는 혼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공공부문의 부채. 공공부문이라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적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공공부문 전체 적자가 지난해 96조 원입니다. 적자액이. 팬데믹 때인 2020년에 58조 뿐이 안 됐었어요. 그것에 거의 2배 가까운. 예? 공기업 같은 경우는 9배 정도. 예? 팬데믹 기간이 2020년보다 더 그러니까 적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요. 지금 외환보유액, 정부 이건 재정은 파탄난 상태죠. 중앙정부 채무를 보게 되면요. IMF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뎃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정도 마찬가지로 이거 모니터를 해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예? IMF가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빼고요. 중앙정부 왜 그러냐면 유럽은 지방정부가 꽤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이렇게 채무를 냅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IMF가 집계한 게 163개국이에요. 전체 국가는 이거보다 더 많죠. 근데 일부 국가들은 이게 자료가 안 나오니까는 자료가 나온 163개 국가 중에서 작년도에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한 나라가 34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많이 증가한 나라는 15개 국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163개 국가 중에서 129개 국가는 중앙정부 채무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여기 지금 주요 국가들, G7 국가들도 나와 있잖아요. G7 국가들 보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로 다 줄어들었잖아요. 맨 오른쪽에 변동폭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줄어들었잖아요. 마이너스 3.8%포인트로요. 줄어들었는데 한국만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증가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16위 했어요. 163개 국가 중에서. 주로 어떤 나라가 줄어들었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토고, 시에라레온, 에스와티니,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베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작아가지고 모르는 나라들. 예? 별로 잘 관심이 없는 나라들. 그리고 남미의 일부 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겨누고 있어요, 지금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예? 조선일보조차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지난주에 9월 23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작년도 달러 방어하기 위해 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예? 외환 보유액에서 그러니까 이게 투입한 돈이 458억 달러 투입했는데 이게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이후에 연단위로 가장 많은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팔다 보니까 그걸로 원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원화를 갖다가 지금 재정 적자 메꾸는 데 쓰고 앉아있고. 예? 그래서 여기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한, 적자에는 안 잡히는 꼼수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죠. 예? 그 묘수라고 기재부가 주장하는 걸 가지고 경제엔 묘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경고를 하냐고요. 장난들 치지 말라고. 예? 국민이 바보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냐. 어? 이 얘기죠. 재정관리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다 제출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추경호가 이렇게 가는 기준이 관리 수지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예? 2020년도에 112조 원 적자가 났었어요. 관리 수지 적자가요. 작년도 117조였었습니다. 이거 기재부 자료예요. 2022년까지 확정된 거죠. 올해 상반기까지가 83조야. 원래 올해 목표가 58조였었어요. 적자가. 근데 상반기에만 83조야. 이미요. 내년에는 92조 적자만 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지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재정관리가 사실상 파산한 상태예요. 운영 능력이 없음을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수치로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하고 막사 돈 썼다고 하면서 지네들이 지금 정부 운영을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뻔뻔해. 이러면서 재정 건전성 타령 계속해. 네? 뻔뻔해 이 사람들 보면요. 진짜 뻔뻔해. 어떻게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내요 작년에. 네? 자, 한국은행이 최근에 민간 부채 경고했죠. 지금까지는 정부 부채를 본 거예요. 민간 부채를 경고했죠. 주요국 중 최고 민간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G7하고 중국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한국만 작년에 5.3%포인트가 증가했어요. 민간 부채가. 중국이 우리가 민간 부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절대액으로서. 200%가 안 되니까. 그리고 2.0%포인트 증가했어. 우리는 그거에 2배 이상이 증가했죠. 네? 2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G7국가 대부분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우리보다 높았었어요. 1년 전에는. 근데 우리보다 확 줄어들었잖아요. 14%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캐나다가. 캐나다는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한국은행의 이제 보도자료에 이걸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YTN에서 했던데 금융안정 보고서가 아니고요. 금융안정 보고서는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중간에 금융안정 상황을 이제 그 보도자료로 내서 가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민간 부채가 한 분기 만에 반등을 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 때보다 심각하다. 무더기 도산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도배가 됐었어요.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예? 한국은에서 9월 26일자로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이 자료를 냈었거든요. 예?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연준이 긴축을 22년 봄부터 했잖아요. 22년 3월달, 작년 3월달부터예요. 그 분기별 이게 추이입니다. 한국은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후에 기업 부채가 GDP 대비입니다. 이게요. 7.2%포인트가 증가했어. 7.2%포인트가. 근데 G7 주요 국가들은 다 하락했잖아요. 일본만 조금 증가했고 0.6% 증가했고요. 다 하락했잖아요. 예? 캐나다를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4.4%포인트가 하락했잖아요. 캐나다가요. 예? 캐나다가 원래는
2022년 1분기에는 우리보다 높았었잖아요. 119%로. 우리는 116% 정도 됐었고요. 더 높았는데 이제 더 낮아졌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세요? 한국은행이 기업 부채, 민간 부채를 걱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공허한 소리 좀 들려요. 이게 한국과 캐나다의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기준금리 추이야. 캐나다랑 우리랑 비슷하게 2020년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요. 0.75로 3월 달에 같았었어요. 같았다가 캐나다는 0.25까지 내렸고 우리는 0.5까지 내렸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는 2021년 8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캐나다는 2022년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쭉 캐나다는 아직 물가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려가지고 5%까지 올렸어요. 캐나다는 지금 현재요. 우리는 올해 1월 달에 3.5%까지 올리고 계속 동결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은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피하잖아요. 부채 구조조정 하려면요. 소위 디레버리징을 하려면은. 예? 캐나다는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예?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들, 빚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 몰라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고요. 한국은행은 한국의 민간 부채를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하는 짓은 보게 되면은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해. 예? 남의 나라 훈수듯이 얘기를 해. 지 역할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역할 안 하고 앉아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니까 저렇게 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한국과 캐나다의 근원 인플레율입니다. 예? 근원 인플레율인 게 뭔지 여러분 설명드렸죠. 유가라든가 농산물 같은 변동성이 큰 거를 제외한 예? 우리가 일반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인플레율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이게 보게 되면요.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우리가 한참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2022년 7월 달부터 올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캐나다가 작년 1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6.2%요. 우리는 4.5%였었고요. 예? 작년 7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8월 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돼 버렸어. 우리는 3.9, 캐나다는 3.3. 왜 그렇게 했어요?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까 잡히는 거죠. 우리는 금리 동결해 버리니까 안 잡히고 완전히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앉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작년 2분기부터 예?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연준이 긴축 시작했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연준이 긴축한 이후에 바로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그때부터 5분기 동안에 한국은 성장률이 1.6%입니다. 캐나다는 2.1%고요. 금리를 저렇게 올렸어도 왜 그렇습니까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기업들도 건강한 기업이 살아남고 구조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까? 근데 워낙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물가도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요. 예? 근데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꼭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민간부채 굉장히 걱정 아주 우려스럽다 이거예요. 민간부채 우려스럽다고. 캐나다가 우리랑 가계부채가 비슷하거든요. GDP 대비 100%가 넘는 나라거든요. 예? 캐나다가 우리보다 기업부채가 더 높았었잖아요. 근데 줄였잖아. 왜? 금리 올리니까. 그러면 그 금리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이 안 힘들겠어요? 캐나다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막 그래요. 금리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요? 구조조정 해야 되잖아요. 예? 한국은행은 근데 뭐냐면,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해. 딴 나라 얘기하듯이. 자기 역할을 하나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중재들은 너무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려, 뒤에서. 투덜거려. 자기 역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하다가 임기 돼서 그만두라 그러면 학교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네? 대학 교수라도 할 수 있잖아. 참 보면요. 제가 참 보면 답답해. 같은 지식인으로서 참 답답해요. 자, 지금 우리가 대전제가 앞에 미국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 이겁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최저 4.75%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75%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뭡니까? 부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 역전세 난다 그러니까 갭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는 전세 반환 대출 지원해줬죠. PF 대출 그러니까는 이게 사업 투자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증 확대해주고 앉았죠. 정부가 돈 투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본인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건데 그 실패했어. 실패했으면은 시장에 의해서 그것이 그러니까는 정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실화된 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막아주고 앉아 있는 거잖아. 이거야말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공산 전체주의야, 이게. 시장은 자기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갭 투자할 때, PF 대출할 때 누가 하라 그랬어요? 본인들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이 투자 실패를 왜 정부가 돈 투입해가지고 막아주냐고. 예? 이거 시장 작용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전체주의지 뭐야. 이게 무슨 시장 경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왜 생긴 겁니까? 고금리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수요 위축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저금리 전환을 그러니까 될 때까지 정부가 막아주겠다는 거야. 예? 저금리로 바뀔 때까지. 근데 저금리 전환이 안 보이고 있는 거거든 지금요. 예?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고. 문제는 성장세 둔화입니다. 아까 한국의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든 기업 부채든 간에요. GDP 대비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부를 부채는 우리가 GDP 대비잖아요. 분모의 GDP가 있잖아요. GDP 증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분자의 부채 채무 절대액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건 다른 나라도 많이 증가했어요. 다른 나라도 증가합니다. 채무의 절대액은요. 근데 분모에 있는 GDP 증가가 크면은 그게 감소할 수 있잖아요. 분수니까, 비율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장이 사실상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예? 성장이 멈추다는 얘기 뭐예요? 소득이 증가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예? 부채라는 건 뭐랬어요, 제가요?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거잖아요.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건데 소득 증가가 멈췄어. 그럼 이거 상환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비용은 그러니까는 이게 줄어들지 않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득이 안 증가해. 그럼 이거 어떻게 부채 돌려막기가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죠? 이거 지금 시중에 우리나라도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일부가 뛰어든 건데, 이게 제대로 살아나려면 있잖아요. 살아나려면은, 소위 말해서 집 없는 사람들, 우리 과거에 팬데믹 때 영끌이란 말이 나왔듯이 자기 소득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뛰어든 겁니까? 빚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살아나야 돼. 그런데 그게 살아나기 힘들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요? 그분들은 소득이 없는 건 지금 뭐 비싸죠. 그때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바닥이었잖아요. 팬데믹 때는. 예? 금리가 가장 최저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안 받쳐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그걸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이에요, 이건요. 네?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군불 떼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줄 만한 이 기반이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가계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돈 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대출을 안 해줘. 자기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요. PF 대출도 정부가 그러니까 보증 확대하니까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예? 신용 위험이, 갚을 능력이 지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갚을 능력은. 예? 그러니까 이게 부실 위험이 적어도 내년에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게 전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원래는 내년 정도에는 이게 꺾일 줄 알았어.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웃기는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부채 돌려막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정부도 부채 돌려막기 하고 앉았잖아요. 재정적자 국가 채무 이걸 하려고 소위 말해서 경제를 망쳐가지고 세수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과거에 감세까지 했어. 예? 대기업 부자들을. 그 자기들이 망쳐놓은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단기 차입해가지고. 예? 돌려막기라는 게 이게 근본적인 해법입니까? 예? 상황을 악화시키죠. 상황을 악화시키지. 예?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지금 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봐보세요. 2분기에 한국에서 낸 게 2분기잖아요. 2분기 민간 신용의 증가를 보게 되면요. 가계 신용은 플러스로 반전했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야. 한국은행 이거 어디 허공에다 대고서는 지금 막 소리를 내치고 앉아 있는 거야. 대한민국 큰일 났어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한국은행. 예? 난 지금 이거 보고서 굉장히 진짜 아주 귀괴해요. 귀괴망측해. 기업 신용이 한번 봐보세요. 기업 신용은 오히려 1분기에 비해서 기업 신용이 줄어들었잖아요. 101조에서 34조로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신용도 가계와 기업을 합친 것도 민간 신용도 보게 되면 한 48조, 46조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민간 신용이 224.5에서 225.8로 더 증가했냐 이거예요. 기업 신용도 123에서 124.1로 왜 증가했냐 이거예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분모에 있는 GDP가 1분기에는 한 12조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8조뿐이 안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약해지고 있는 거야.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야.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집계하는 민간신용 중에서 43개 국가 중에서 5개국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중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야. 우리가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예? 아까 공공부문 부채 증가도 169개 중에서 16위. 국제결제은행의 43개국 집계하는 주요 국가들 43개 집계하는 나라에서 2위 민간신용 증가가.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간에 지금 다 정부든 민간이든 간에 그러니까 성장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고 IT가 그 이후에 우리가 육성한 거잖아요. 이게 동반위기 일어나고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수출이 14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예? 반도체만 줄어드는 게 아니야. 반도체는 57%만 차지합니다.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43%는 반도체 이외에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무역 흑자의 흑자를 만들어주는 효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요. 근데 이게 반토막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 예? 올해 8월 달까지 249억 달러로. 작년도만 해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산업 자체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어요.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나흘산자다 일업자거든요. 국민의 일거리, 사람들의 일거리를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지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것은요. 인간사회 경제활동에서는요.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벤처 투자 금액도 42%나 줄었어. 작년에 비해서. 예? 벤처 투자도요.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9월달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요일이니까 공무원들 출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산자부에서 언론에다가 뿌린 거야. 9월달 그러니까는 수출 실적을 뿌렸는데 왜 뿌렸느냐? 흑자 봤다 이거야. 흑자. 37억 달러 흑자를 봤다 이거예요. 예? 수출 개선세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는 뉴스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고요. 실상을 한번 봐보세요. 실상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9월 달에요. 얼마냐? 이게 100만 달러입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546억 6천만 달러라는 얘기죠. 9월 달 수출액이 546억 6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547억 달러죠. 반올림에서요. 그런데 작년도 9월 달에는 572억 달러이고 그 1년 전이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21년에도 559억 달러 했었어. 그러니까 2021년도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2021년도보다도 여전히 얼마나 그런 겁니까? 한 12억 달러 이상이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수출이 개선? 아니죠. 2021년도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왜 흑자가 생겼느냐? 수입액 봐보세요. 수입액이 올해 9월달에 지난달에 509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510억 달러죠. 근데 이게 작년도에는 610억 달러 했었으니까 1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야. 수입액이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수입액이 줄어드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게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원재료 수입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는 516억 달러였었어. 예? 그러니까 2년 전보다도 더 줄어든 거잖아요.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수출 수입이 다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수입이 한 4배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수출은 25억 달러 줄었는데 수입은 101억 달러가 줄어들었으니까 4배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흑자야. 37억 달러가.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냐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가을 때부터는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예?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10월 달부터 작년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었거든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수입액이 이렇게 대규모로 줄어든다는 거 이거 반가운 일 아닙니다. 결코요. 경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